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7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던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녀는 41살의 중국 동포 김씨였는데 한국에 온 이래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출근을 안 하게 되자 동료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물론 단순히 결근했다는 것만으로 실종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전 보여준 행적은 분명 수상했습니다. 우선 결근을 한 그날 새벽, 김 씨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돌연 헤어지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너무도 이상했죠. 게다가 더 수상한 건 김 씨의 생존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생존 신호라는 건 돈을 쓴 금융 기록이나 카드 기록 또는 핸드폰을 사용한 기록을 말하는데요. 김 씨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래 아주 기본적인 생존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사라진 사람처럼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그녀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거나 이미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이후 여러 방법으로 경찰은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 핸드폰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실종되기 전날 밤인 7월 25일 밤 9시에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9시 51분 자신의 집이 아닌 처인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는 김 씨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 해당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인물, 바로 그는 50세 중국 동포 유동수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즉각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을 했고 실종 신고가 된 다음 날인 7월 27일 긴급 체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용의자가 되냐고요? 유동수, 김씨 둘 다 중국 동포다라는 연결점 외에도 강력한 살해 동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었죠. 사실 헤어진 후에도 유 씨와 김 씨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 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서 다른 연애를 이어갔는데 반면 유동수는 여전히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죠. 또한 나와 헤어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라는 점에서 강한 분노를 품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김 씨는 왜 유동수 메시지를 받고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면 유동수가 모든 걸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25일 밤 김 씨는 유동수를 만나러 원룸에 들어갔고 이후에 실종됩니다. 그리고 원룸 인근의 어느 CCTV에도 김 씨가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는데요. 대신 CCTV를 좀 자세히 보면 특이점이 남아 있었죠. 유동수가 이상하리만큼 이 원룸을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는 장면이 많이 찍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나올 때마다 손에 커다란 가방이 들려있어요.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가방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가방이 성인 한 명이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입니다. 유동수가 여러 차례 오가면서 그 안에 든 무언가를 밖에 버리고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좀 뭔가에 오염된 이불을 버리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건 혈흔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몇 번에 나눠서 시신을 유기하는 그리고 현장을 정리하는 범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유동수를 체포한 지 이틀 만인 7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경안천변에 있는 나무다리 아래에서 비닐에 담긴 토막사체 일부가 발견됩니다. 지문 조회를 해보니 실종된 김 씨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시신은 찾았는데 이제는 남은 토막사체를 찾아야 합니다. 유동수는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을 듣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죠. 그리고 CCTV 분석을 하면서 그의 경로 어디를 갔었을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 후인 31일 그 첫 번째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추가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 두 지점 모두 유동수의 원룸 반경에서 이동 경로 안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정황상 그가 직접 김 씨의 사체를 훼손한 후에 유기한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동수는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예 만난 적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주 경찰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한들 이미 유력한 정황 증거들이 경찰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줘도 유동수는 나는 김 씨에 대해 모른다, 어디 간지 모른다 라면서 절대적으로 부인했죠. 그는 어쩌면 경찰이 아예 시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어차피 집에서 저지른 거니까 아무도 모른다, 끝까지 우기면 된다 라고 여겼던 걸까요? 자, CCTV 사실 명확한 정황이 찍혀 있는데 이건 그가 어떻게 설명했을까 황당합니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라고 설명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그 큰 가방에 담아서 여러 번 버려요. 이 주장은 당연히 터무니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은요, 사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유동수 원룸에 들어가서 혈흔 조사를 시작했죠. 현관, 베란다, 바닥, 화장실 곳곳에서 김 씨의 혈흔이 검출됩니다. 심지어 미처 혈흔을 시간이 없어서 지우지 못한 듯 이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화장실 배수구를 보니까 이미 소독을 싹 해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난히 강한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도 명백하죠. 이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그 버린 이불 기억하시죠? 그 이불에서도 김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모든 게 자명한 상황. 그래서 경찰은 이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동수가 범행을 한 시점은 7월 25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다 라고 추정을 했고, 이 정도의 증거들이 있다면 하면 유동수도 순순히 자백할 만하겠죠. 아니었습니다. 유동수는 단호하게 계속 부인해요. 특히나 경찰이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그 살해에 이용한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니들도 흉기가 없지 않냐? 라는 태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경찰이 추정하는 물건은 있었죠. 유동수의 집에서 발견된 하나의 공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겠구나 싶지만 정작 유동수는 아니 그거 조경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라 집에 갖다 둔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는 일용직으로 조경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 이 공구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정밀 조사를 해보는데 안타깝게도 혈흔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CCTV도 있고 가방 왔다 갔다 한 거, 이동 경로, 살해 동기까지 많은 정황이 있죠. 하지만 직접 살인을 했다는 그 흉기가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 이거 덕분에 유동수가 떳떳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2020년 8월 5일 그의 이름 석자는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경찰이요, 보통 범인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 수단이 너무 잔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직은 판결 전이지만 이 피해자가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신상을 공개합니다. 유동수 역시 이 조건에 다 부합을 하면서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죠. 그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당당하다 라면서 아주 살기 있는 표정을 보여줬죠. 기자들이 다가가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라고 묻자 없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2020년 12월 유동수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그가 내뱉은 기상천외한 발언이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죠. 재판이 막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앞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들더니 이게 진범의 쪽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이 쪽지 안에 김 씨를 살해한 진범이 자백을 적어두었고 또 흉기를 숨긴 장소와 사죄의 내용까지 적어놨다는 겁니다. 왜 이걸 네가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진범이 무고한 내가 긴급 체포 당하는 걸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한테 직접 보낸 거라고 말했죠. 이게 꽤 황당한데요. 쪽지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진짜라면 그건 유동수로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재판이 계속되었고 결론적으로 이 쪽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쪽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유동수 말대로 진범이 심경의 변화로 유동수에게 죄책감을 느껴서 자백을 쪽지로 했다? 그랬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죠. 진범의 쪽지라는 유동수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결국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2021년 2월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 살인사건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수의 경우는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흉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이 선언이 되었죠. 판사는 판결문의 말미에 간접 증거라도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범죄를 인정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동수는 사실 1심에서 검찰의 예상보다 더 짧은 35년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왜 그랬냐? 이 기준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재판에서 사체를 훼손한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범인이 이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줄 의도로 훼손을 했느냐라는 경우와 2번 단순히 살해를 한 후에 죄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로 훼손을 했는가라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봤을 때 유동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무기징역은 어려웠다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었죠. 그런데 1심 선고를 받고 나서 유동수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흉악범인데 과연 35년만 주는 게 맞냐라면서 논란이 일게 됩니다. 유동수는 정말 뻔뻔해요. 너무 나는 무죄고 억울하다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로 그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이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대중들이 더 크게 분노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2021년 7월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무기징역이었죠. 유동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 자세, 그러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또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던 점, 그리고 재범을 할 개연성이 있고 아예 교화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들었던 겁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결국 판결을 고수하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너무 사이다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러고 좀 유동수의 행적을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난 피해자한테 할 말 없다. 이건 다 경찰이 조작한 거다. 라면서 반성이나 후회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건 쉽게 보기 힘든 아주 희대의 뻔뻔함인데요. 그에게 형량이 가중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빼박 증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희대의 살인마 유동수. 비록 사형은 아니지만 마침내 그가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1997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실종된 당시 2살의 김하늘씨. 오른쪽은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혹시 비슷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 경찰청 182번으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